어머니, 고향이라도 좀 내려가 계세요. 예상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고향을 가라는 게냐? 여기 생활 힘드시기도 하고 그동안 서울살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조용한 곳에서 보내시면 훨씬 몸과 마음도 좋아지고 건강해지실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정이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는 내가 고향에 내려가면 찾아오려는 생각은 있는 거냐?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다만 그 아파트 판도는 어느 정도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면 재테크해서 서울에 다시 올라오고 싶으실 때 드릴게요. 무슨 재테크? 뭐 말씀하면 아세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뭔가 홀린 사람처럼 돈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참으로 돈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설전을 넘어서 싸움으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일단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아들네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아들이 어머니에게 고향으로 내려가라며 강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순자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올해로 73살이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시간이 이렇게 조금 흘러서 털어놓는 것이 제 마음에 훨씬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저 같은 경우 살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한때는 너무 배고파서 라면을 반으로 쪼개서 나눠 먹어야 했을 정도로 삶에 기구한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힘든 시절을 극복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기쁜 순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가까운 곳에 악마를 가장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말 제 인생이 어떻게 끝날 뻔했는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돋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시절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시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어머니, 쌀 며칠치나 남았어요? 얘야, 걱정 마라. 너는 서울에서 좀 어떠니? 저야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끼니 굶는 일도 없고요. 하지만 서울 공장 일이 무척 힘들다고 옆집 성씨가 이야기를 하던데. 어머니, 그런 걱정은 마세요. 저 아직 한참 젊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밤에는 야간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시작했어요. 우리 딸 너무나도 장하다. 이것이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와 주로 통화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할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떠난 것인지 실종이 된 것인지 진짜로 돌아간 것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어린 시절 저에게 어머니께서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 우리끼리 잘 똘똘 뭉쳐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그때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소위 망나니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술과 노름을 좋아했습니다. 어릴 적 우리들 앞에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행사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아픈 기억입니다. 그렇게 어린 여동생 둘과 저 그리고 어머니는 오랜 기간 정말 가난한 시절을 살아야 했습니다. 판자촌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죠. 어머니, 또 비가 새는 것 같아요. 그래? 양동이 좀 가져오너라. 방바닥에만 물이 안 스며들면 되니 걱정하지 말으렴.
늘상 이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시절에는 저처럼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머니는 형편이 좀 나아질까 싶을 때 병환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배고프게 살지 말 거라. 순자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말씀은 제게 정말 큰 위로가 되기도 했고 또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공장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목수일을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이 역시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사람 힘든 것을 알고 늘 배려를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 거제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혈혈단신으로 서울까지 올라와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저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죠. 아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재산을 조금씩이라도 모아봐야겠어. 아니, 우리 사는 것도 빠듯한데 괜찮겠어요. 그래도 아이는 우리들처럼 힘들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저도 일을 좀 알아볼게요. 무슨 말이야, 그게.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내가 주말에 좀 더 일을 하고 또 야간에 할 수 있는 일들도 알아볼게. 이처럼 남편은 대단히 큰 책임감으로 우리 가족을 보살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어 아이를 정말 성심성의껏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힘들만도 했지만 아이에게도 정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항상 아이와 놀아주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지치고 힘들 법도 한데 최선을 다해서 남편 역시도 아이를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삶은 이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단칸방에서 이런 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게요. 세상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당신이 노력한 덕분이지. 그동안 애 키우랴 살림하랴 또 돈 아끼랴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고생은요. 당신도 하루하루 힘들고 다치면서까지 일을 계속했었잖아요. 이제 좀 쉬면서 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이제는 일을 안 하면 몸이 아파. 그리고 이제 시작이지. 집 있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서울 외곽 지역의 작은 집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저희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동네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한 곳이 되어서 화려한 곳이 되었지만 그때는 개발도 많이 되지 않은 동네였었죠. 그러다가 저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서초구에 있는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시죠? 남편분께서 다치셔서 병원에 오셨는데 보호자님께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남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다가 이후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눈물을 머금고 남편이 부디 깨어나길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대로 식물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여 일간 사투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남편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고, 또 남편이 더 이상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아예 믿기질 않았습니다. 당시 제 아이가 10대 시절을 막 지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은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일들이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있다면 무조건 가서 뭐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소속되어 있던 목공 관련 회사 쪽에서 저에게 적지 않은 돈을 위로비로 주었고, 또 남편이 모아놨었던 돈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마 그 돈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목숨과 바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일을 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만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파출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하루는 그분에게 청소 일을 구한다고 하여 갔었는데, 제가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야 이렇게 집안을 깨끗이 해주시고 또 음식도 만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인 것을요. 제 기억에 사모님은 정말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사장님과 사모님 제 딱한 사정을 듣고 전체 거으로 집을 관리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며 당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파출부 일을 제안하셨죠. 안 그래도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다행이라며 저에게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더욱 두 분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아이도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 댁의 모습에 저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부자는 아니더라도 저도 착실하게 산다면 이런 모습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사장님 댁에 가보니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또한 제가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음식도 종종 싸주시기도 했고, 또 선물로 들어온 책이나 아이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저한테 주시고는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가 남들에게 얻어오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크기는 했지만 제 손으로 꼭 밥은 해 먹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이의 저녁은 제가 꼭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고는 했습니다. 원래는 사모님 댁 저녁까지 제가 챙겨야 하는 것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 사정을 봐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미안하고 또 불안한 마음도 많았습니다. 정말 좋은 봉급을 주시는 것은 물론 어렵게 얻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방학 동안에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2층에 방 2개가 비니까 거기에서 저와 아들이 방학 동안이라도 같이 생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었죠. 우리 애가 서울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애 공부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애 공부에 도움을 받아보면 어때요? 이렇게 사모님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성한 아이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좋은 대학에 다니는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우리 아이에게 과외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너무나도 고마웠죠. 저는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방학 때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음식값이나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돈을 아끼는데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리 직원일지라도 같이 생활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제가 사모님 입장이었다고 할지라도 외부인을 들이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저를 그렇게 집으로 들일 생각까지 하신 건 정말 존경받아 마땅할 일이었죠. 그렇게 방학이면 저는 저희 아이와 함께 그곳에 살았고 저희 집 아이는 얌전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댁 서울대에 다니는 도련님은 항상 주말마다 들려서 저희 아들의 공부를 봐주셨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 헤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동남아 쪽에서 새로운 판로가 확보되어 시장이 확대가 될 것 같다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 많아서 저는 큰 마음을 먹고 몇 가지 선물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모님은 저에게 당시로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수준의 퇴직금을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요즘에야 퇴직금이란 개념이 잘 잡혀 있지만 당시에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내쫓으면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퇴직금까지 챙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은인 같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잡부일들을 하며 아들이 대학을 갈 때까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것이 있었고 이전에 모았던 돈까지 합치면 상당한 돈이었지만 저는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야 해. 그렇게 열심히 산 끝에 아들은 결국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명문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서울 외곽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 있는데 집에서 사는 게 어떠니?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자취를 하면 아무래도 많은 돈이 들지 않겠니? 걱정 마세요. 처음에 보증금이랑 종종 생활비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해서 생활할 수 있으니 도와줄 수는 있다만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떻겠니? 저희 말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저 이 동네 뜨고 싶어요. 물론 나간다고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지긋지긋해요. 솔직히 그동안 너무 이 가난이라는 거에 지쳤어요. 아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돈을 아끼려다 보니 그게 자연스럽게 너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구나.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이 학교 근처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보증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아들이 최대한 힘들지 않도록 어느 정도씩은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군대를 다녀온 뒤 자연스럽게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결국 취직하였을 때 어찌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들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남편도
아들을 무척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전보다도 더 무뚝뚝해진 기분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들이 월급을 받았을 때 작은 선물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무뚝뚝하게 마치 남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역시나 저를 닮아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는 돈을 쓰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결국 아들은 진짜로 마치 먼 친척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간간히 연락을 해올 뿐이었고 거의 얼굴을 비치는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요즘에는 어떠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또 회사는 좀 어떠니?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요. 일이 바쁘네요. 항상 아들과의 통화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며느리감이라며 갑자기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잖니? 뭐 그렇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이에요. 다소 서운한 감이 있었지만 며느리는 참해 보였고 참으로 아들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기에 그렇게 결혼식까지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 내외가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한 정거장 정도 되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죠. 이제부터 제가 자주 찾아뵙고 어머님께 못다한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무뚝뚝했던 아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하고 난 뒤 제가 혼자 있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떠나간 남편 생각도 나고 또 아들을 잘 키웠다는 생각에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결혼을 한 뒤에 며느리와 함께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기도 했고 또 평일에도 종종 찾아올 정도로 오붓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신경을 쓰는 경우는 적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요즘에 다 있어? 김 씨는 복 받았네. 정말 복 받았어. 정말 그래? 아들이랑 며느리가 주말마다 찾아오는 시댁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정말 드물지. 동네 지인들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이니 마음이 더 뿌듯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일매일 찾아오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되면 꼭 찾아오고는 했는데 며느리와 아들의 밥을 항상 준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는 게 정말 편하고 우붓해서 좋아요. 며느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점점 그런 아들네의 행동은 저에게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서 찾아온다는데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좋아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그나마 낫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시댁과 척을 지고 사는 그런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매번 와서 밥을 먹다 보니 식비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같이 중노동이 반복되었죠. 사실 아들네 밥을 차려주는 게 예전 같으면 괜찮을 수 있었겠지만 나이가 드니 힘에 부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음식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반찬을 꺼내 놓으면 아들 내외는 아예 입에도 반찬을 대지 않더군요. 왜 안 먹니? 오늘은 입맛이 없네요, 어머니.
카드 번호 좀 불러줄래요? 치킨이나 좀 시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도 꼬박꼬박 제때 최선을 다해서 차려야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리미 최신 버전인 것 같은데 빌려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다리미는 선물을 받은 것이었는데 며느리는 이처럼 뭔가 좋은 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꼭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저희가 다리미가 고장이 나서 그러는데 며칠만 써봐도 돼요. 쓰고 바로 가져다 놓을게요. 이거 괜찮은지 한번 보고서 저희도 사려고요. 그냥 가져가거라. 나는 이전에 쓰던 다리미도 있어서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을 했고 며느리는 귀신처럼 다리미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식재료를 가져가거나 반찬을 해놓은 것이 있으면 취향에 따라서 쏙쏙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알뜰살뜰해서 예전에 저의 모습과 겹쳐 보일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껴야 잘 사는 법이지. 그렇지.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행동이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청소기는 어때요? 에어프라이기는 혹시 살 생각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뭔가를 사달라는 투의 말투로 늘 저를 압박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것보다 내가 광고에서 봤는데 대기업에서 나온 그거. 그래, 그게 더 좋은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얌체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아끼는 아들 부부라지만 선을 넘는 행동들이 겹겹이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반전이 생겼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속이 요즘에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글쎄 임신을 했다고 하지 뭐예요. 아이고, 너무 기쁜 소식이구나. 임신을 했을 때는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또 성심성의껏 정말 좋은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청소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달에 180 정도 벌면 아들내 챙기는데 그 돈을 다 쓰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을 알린 뒤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대놓고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었죠. 임신일 때는 엄마 밥이 최고라면서 아들이 안 떨던 너스레까지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이후에는 마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식모살이가 다시 시작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이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이가 순산이 될 때까지 거의 저는 며느리를 상전 모시듯이 보살폈습니다. 물론 힘들고 지출도 훨씬 늘어 이제는 통장에 있는 돈들을 까먹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잘 참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이는 순산을 했습니다. 손주를 보니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에게 힘들었던 감정들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출산 이후에는 친정에 가서 지내겠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신세 좀 질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스케줄이 많으셔가지고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필요한 것 있으면 뭐든 말하거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정에 가지 않는 이유는 즉슨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사돈이 해외에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예전에 예약을 해둔 것이라 취소를 하면 돈 몇백을 물어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산후조리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렇게는 되지 않아야겠다 싶어서 한 달이나 성심성의껏 며느리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낮으로 간호를 하고 보살피고 그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가 여기 있다 보니 퇴근을 하면 바로 여기로 왔고 마치 여기에 살던 사람처럼 눌러앉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며느리가 장모가 돌아온 뒤에도 쭉 이곳에 머무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였죠.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우리 엄마는 요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거기 가면 진짜 골병 날 거예요. 그래, 그런 상황이라면 다행이구나. 몸이 다 나을 때까지 있으려무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담당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청소일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계속해서 통장에 모아놨던 돈을 까먹는 상황이었죠. 물론 손주의 얼굴을 보면 금방 힘든 느낌은 사라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는 안방에 누워 있었고 아들은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서 이것저것 먹으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둘의 뒷바라지를 늙은 나이에 해야만 하는 처지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남편이 물려준 돈과 이래저래 평생을 모았던 돈들이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놀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려는데 이미 제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 거기에 나가서 이런저런 환경미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아들에게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에요? 나 지금 거리 청소하는 중인데. 아니, 집에 와이프밖에 없어가지고요. 밥 좀 먹으려는데. 오늘은 이거 일하느라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냉장고에 있는 걸로 챙겨 먹어라 아니면 시켜 먹거나. 아, 그거 몇 푼이나 준다고? 거기 가서 일을 해요? 알겠어요. 아들은 저에게 가시돋친 말을 했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런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노인 일자리 일도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아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휴식하셔야 합니다.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약 좀 처방받고 그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연골은 재생되는 부위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아파졌으면 아파졌지 덜 아프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자칫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하면서 병원을 나섰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말을 안 듣는다 싶었는데 몸이 이제는 고장나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들의 태도도 뭔가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반찬 좀 하지 말라니까. 도대체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고사리도 잘 먹어야 한다. 영양분이 많은 음식이야. 제가 애예요? 알아서 영양은 챙겨 먹으니까 그냥 좀 제가 먹는 것 위주로 해주세요. 아들은 이렇게 상전이 따로 없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산후조리가 끝난 후 본인들의 집에 돌아갔지만 여전히 밥을 먹을 때는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제삿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이번에는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급하게 직장에서 해외로 출장을 갈 일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2주 정도 갔다 온다는 이야기에 저는 어쩔 수 없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을 안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남편 제사를 홀로 치르고 난 뒤에 저는 적적한 마음에 아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저녁 조금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가서는 도통 연락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전화를 했을 때 받지 않았던 것처럼 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음만 계속 갈 뿐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전화를 써서 비싸서 못 받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툭 하고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예, 명서가. 들리니? 하지만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쩌다가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 전화가 받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사는 그 집 팔면 돈 꽤 되는 것 아니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그거 팔라고 예전부터 가끔 말했는데 팔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 거기 집값 지금 10억까지 올랐다던데. 뭐 그게 우리 돈이냐? 줘야 우리 돈이지. 우리가 모신다고 말을 하는 건 어때? 뭘 모셔? 뭘 모시긴. 어머니지. 어차피 지금도 어머니 집에서 반쯤은 같이 사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 며느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목소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서라 그런 소리 말아라. 너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반쯤 같이 사는 것 같다는 거랑 서로 같이 산다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야. 사돈이었습니다. 일단 사돈이 왜 아들이라는 곳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지금 말은 그동안 사돈이 보여줬었던 이미지랑은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나저나 사이판은 진짜 좋네요. 한국은 겨울이라서 추워 죽겠는데 여긴 천국이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이판이라는 이야기에 저는 무슨 일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을 데리고 사이판으로 놀러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동안 말이죠. 그래서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가서 이야기해보자. 모시고 살든 혹은 좀 작은 집으로 보내든 뭘 하든 우리 당장 몇 척 정도만 있어도 괜찮으니까 다른 집을 사면 또 그만큼 돈이 들어갈 텐데 경기도나 지방 어느 쪽으로 모셔야지. 엄마가 고향이 어디라고 했더라? 충북이었나? 그런 데는 아마도 집 살 텐데.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어머니 거기 모시면 그래도 한 7억이나 8억은 우리 수중에 떨어지지 않을까? 세금은 생각 안 해? 세금도 어마어마해. 저는 딱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연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건 천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늘이 제가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한 것일까요? 별의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제가 희생했던 일들이 결국 저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기가 막혔죠. 저는 대충 일주일 뒤에 아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 마냥 저에게 와서는 일이 힘들었네 뭐했네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했죠.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깜박 속을 뻔할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와, 해외 가는 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왔는데 별일 없었어요? 응. 그래. 뭔 일이 있었겠니? 저의 차가워진 태도에 아들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웃는 낯으로 아들 내외를 볼 자신이 없었죠. 어머니 선물도 사왔어요. 며느리는 까맣게 탄 얼굴로 저에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아마도 지역 특산물 과일을 말린 것 같았습니다. 이거 거기에서 어렵게 사왔어요. 이번에 제가 이 뒤치다꺼리 엄청 한 거 있죠? 진짜 어머니 이 사람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가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제 반응과 표정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지 투정을 시작했습니다. 뭐 먹을 것 없어요? 슬슬 배가 고픈데. 응. 없어. 바빠서 못했다. 뭐 하느라 바빠요? 일 계속 나가고 있잖니. 아니, 무슨 그거 얼마나 준다고 계속 나가요? 이 집 팔고 노후 자금 적당히 마련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건 어때요? 은근슬쩍 아들은 저를 떠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배달 어플을 켜고 또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니, 카드 좀 줘요. 분식 좀 시키게요.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파에 벌렁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배달이 왔는지 현관문 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움직이는 신용도 안 하고 TV를 보며 뭐 재미있다고 떠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벨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직접 나가서 카드로 결제를 하고 배달 음식을 받아왔습니다. 25,000원입니다. 카드 결제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서 배달원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요즘 나이가 든 뒤에는 밀가루 음식을 못 먹는다고 아들에게 누누이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떡볶이를 시켰고 아들은 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드세요. 나는 떡볶이 못 먹는다. 왜요? 여기 맛있는 데인데. 속이 안 좋구나. 그래요? 그럼 들어가서 좀 쉬세요. 아들과의 대화는 이웃집만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시 깨었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실로 나가보니 난장판이었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의 쓰레기에 또 흘린 국물 같은 것도 제대로 닦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들네는 자기 집으로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마음 먹었던 것을 해야겠다.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사람이랑 조금 늦을 것 같은데 밥 좀 한 8시까지 차려주세요. 나는 오늘 나가서 먹을 생각이다. 너희가 알아서 해 먹어라. 무슨 말씀이세요? 저녁에 어딜 나가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준비만 좀 해놔요. 알아서 먹고 갈게요. 여기가 무슨 식당인 줄 아니? 그리고 알아서 뭘 먹고 가긴 먹고 가. 설거지 하나도 못하면서 뭘 알아서 먹고 간다는 거냐? 아니, 갑자기 왜 이래요? 네 엄마 72이다. 72.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금방이겠지. 내가 이런 나이에도 이렇게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니, 무슨 밥 하나 차려주는 게 대수라고 그래요? 그 별거 아닌 거 내가 챙겨 먹으면 되지 않겠니? 일단 오늘 뭔가 어머니 기분 안 좋은 일 있는 것 같으니 그냥 넘어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마치 상사를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기분마저 느꼈습니다. 그 이후 저의 변화에 대해서 며느리와 아들은 상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몇 주 동안은 연락이 일정 없었습니다.
그제야 좀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아들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뭔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생각나서 이것저것 사왔지 뭐예요. 음식이랑 또 과일이랑 옷도 하나 사왔어요. 백화점 갔는데 딱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연기를 잘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뭔 일이 있으시길래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해보세요, 예? 저는 두 사람의 태도에 질릴 대로 질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 없이 둘을 바라보자 아들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는 좀 휴양이 이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고향에 내려가셔서 좀 몇 년 쉬다 오시는 건 어때요? 우리도 절대로 터치 안 할 테니까. 아들은 결국 그 말을 꺼냈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 생각을 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포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일전의 사건 때문에 전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참으로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것은 며느리가 어떤 팜플릿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충북에 좋은 아파트들인데 진짜 요즘은 지방 아파트들이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2억 혹은 3억대의 아파트만 골라져 있었습니다. 충북은 제 고향이기 때문에 훨씬 좋은 아파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고급 아파트들은 쏙 빼고 가져왔더군요. 그리고 이 집 팔고 남은 돈은 우리가 좀 재테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고향에서 쉬다가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주면 되니까요.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목적이 너무나도 훤히 보였습니다. 너 결혼할 때 내가 보태준 돈은 어디 있니? 그걸로는 재테크가 안 되든. 사실 저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적지 않은 돈을 줬었습니다. 당시에도 아파트 사는데 보태라고 3억을 건넸었죠. 그동안 제가 평생 모아왔던 돈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모은 돈 6억은 제가 차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아파트 사는데 썼고 또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대출도 받은 것 알잖아요?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사돈네가 상당한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보태지 않은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아파트 팔고 충북에 가서 살면 내 밥값, 생활비는 절로 나오니? 이 이야기의 아들은 얼굴을 긁적이며 이렇게 말했죠. 그거는 대충 몇천 가지고 가서 생활하시다가 내가 조금씩 생활비 보내줄게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그거 다니는 거 전국에서 다 시행하는 거니까 거기서도 일할 수 있겠죠. 72이 넘은 지 애미 보고 또 일하라는 아들의 이야기는 이제는 끝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솔직히 지금 하고 싶은 말 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대화가 될 것 같거든. 내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 밥을 차려주는 일도 이런 대화를 하는 일도 없을 거다.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살면 될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애비이자 내 남편이 번 돈 6억은 이미 학교에 기부하기로 계약을 했다.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더 잘 공부할 수 있다면 좋겠더구나. 나는 어렸을 때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형편이 안 되었다. 그래서 너는 정말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나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 그 부분은 너도 충분히 잘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집 한 돈,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에 벙찐 얼굴을 했습니다. 앞으로 요양원 달 곳과 역시 계약을 했다. 이 집은 이미 계약 절차까지 끝낸 상황이다. 한마디로 팔린 상태다. 12억 정도 좋은 가격으로 팔렸더구나.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내 남은 여생을 좋은 요양원에서 보낼 수 있겠더구나.
거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곳이라 해서 당장 계약을 했다. 저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가격으로 집이 팔렸고 그 덕분에 정말 좋은 요양원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싸게 빨리 정리하고 아들과 마주치는 일이 없길 바라기도 했었지만 차분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계획을 시행했죠. 그런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요양원이 12억이나 들어요? 아들이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요양원 중 한 곳이더구나. 노후 준비를 정말 잘하신 분들이 사는 곳이지. 최고급 시설에 의료진들도 있고 교육도 많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하더구나. 이미 상황은 끝났다. 집을 한번 둘러보면 알 거다. 그제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휑했습니다. 평소에도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더 휑한 상태였죠. 그러자 아들은 뭔가 눈치를 챈 듯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안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짐은 다 뺐다. 이미 짐은 요양원으로 다 옮겼지. 요즘에 그렇게 좋은 요양원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줄 몰랐다. 고급은 다르더구나. 저는 그렇게 몇 마디를 더 한 뒤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아들이 해외에 갔을 때 준비해 두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집을 팔 곳을 알아보고 요양원을 알아보고 기부할 곳들을 찾았죠. 그렇게 제가 문 밖으로 나서고 집을 떠날 때였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무어라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마지막까지 최악의 아들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 없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불효한 자식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만 보고 저를 돈기게 취급을 했던 며느리에 대한 복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아들이 제가 있는 요양원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경비들한테 막혔다고 하죠. 그래서 몇 번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시 만나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접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이 보낸 연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과 상담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곳은 최고급 요양원으로 수많은 중산층 부자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배움을 가지고 서로 보듬어 주면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죠. 저는 휴대폰으로 아들의 문자가 몇 번이나 오긴 했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웃긴 것이 몇 억이라도 아니 몇 천이라도 주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저를 돈으로 본 아들과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은퇴하고 지내시는 교수님이나 기자 같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부끄러운 일이지만 상담을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확실히 저보다는 많이 배우신 분들이었기도 하고 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죠.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자주 나기는 합니다. 남편이 아들 잘 키우라고 그 고생을 하다가 갔는데 저는 아들을 제대로 키우질 못했으니까요. 다만 아들과 며느리도 어느 시점이 되면 정신이 들지 않을까요? 자기들도 결국 연로하고 아프고 또 자식이 커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요양원에 와 있는지 깨닫게 되겠지요. 어찌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지금은 후련합니다. 그리고 제 진짜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 늦은 나이에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도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부디 자신을 잃지 마시고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선택들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를 위해서도 또 자식을 위해서도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김순자 할머니는 정말 가진 고생을 하고 남편까지 먼저 떠나보내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하여 모든 고초를 다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은 잘 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결국 노리는 상황이 왔고 이것은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돈이 중요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과 부모는 하늘이 맺어준 연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도 분명 어디까지나 서로 존중하고 효를하고 의무를 다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요즘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맡게 하는 것을 넘어서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아예 방치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빈곤한 노인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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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